자, 안녕하십니까. 차재용 세무사로 합니다. 오늘 2020년도 교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프리뷰 매년 강의를 이때쯤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예년과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영상 촬영과 언택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부에서는 더 분주한 것 같아요. 자, 네,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강의는 아마 줌을 이용해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30분을 넘어가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웬만하면 한 50분 정도 하고 10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정세법 강의를 할 건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재까지 제가 입수한 정보 범위 내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차는 2020년도 개정세법하고요. 서식하고 개정된 지류이신 중에서 중요한 거 올해 좀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매체 잠깐 하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개정세법 소득세법 관련 분야예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 상태예요. 원천징수 신고나 신고 납부를 본점에서 한꺼번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었어요. 승인사항이었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관할세무서장 신고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그만큼 용이해졌다는 거죠.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가 개선이 됐는데 2019년도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었어요. 승인사항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 별도의 어떤 승인 권한이 있는 건데 올해 세법이 개정이 돼서 관할세무서장에 신고만 해도 본점 일괄납부제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요. 이거는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문상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근데 이제 이게 고용보험법과 맞물려서 아마 배우자가 부인이 출산을 갔을 때 남편한테도 출산휴가가 부여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에 아마 고용지원센터에서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은 회사에서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분에 대해서 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개정사항인데 고용지원센터 지급분만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요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용지원센터 지급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회사와 관련이 거의 없죠. 과거에 출산 전에 휴가급여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질문이 좀 있었겠지만 이건 아마 회사를 안 거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우리 직원한테 직접 지원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비과세가 올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올해 상반기에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이 먼저 개정이 된 다음에 세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법은 올해 아마 상반기 예정상 10월 달에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부터는 이 금액이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신설이 됐다. 상반기는 거의 없고요. 올해 10월 달에 고용보험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세법이 개정이 되는 아마 이런 순서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근로소득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 임차자금 대이익이 제외인데 이게 아마 우리 연말정산 때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은 아니겠지만 인정상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돈 빌려주면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이제까지는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싸게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에 대한 이익도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누구만? 조특법. 여기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여러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비과세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아마 이게 지금 보면 적용 시기 자체가 2020년도 2월 11일부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 살 때 자금 대여해준 회사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는 작년까지는 적정이자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아마 과세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상여로 반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요, 중소기업에 한해서, 근데 정확하게 중소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 직원들 집 구입하거나 주택 취득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해서 받은 회사 입장에서 적정이자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이게 아마 반영이 되면 우리 세법상 총급여 자체가 그 4대 보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우리 속칭 말하는 사수가 하던 대로 똑같이 올해 그 연말정산이나 그 총급여 산정을 진행을 해버리면 오류가 날 수 있겠죠. 특히 중소기업. 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어차피 중소기업 기준법과 조특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건 맞겠지만 범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을 수 있다. 올해 개정사항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만약 이걸 아마 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필요한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을 직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중요성은 없습니다. 우리 그 벽지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데, 아마 그 벽지 수당 비과세 규정에 뭐 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광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중보건이나 간호사들도 있고, 지방공무원들도 있는데, 올해 개정된 사항은 지방공무원 벽지의 범위가 좀 확대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 벽지 지역 및 도서 지역 중 군 지역의 경우에 해당 리가 소속된 면 전체로 벽지의 범위를 확대했다.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강원도 정선군 무슨 면이에요? 면에 어떤 리가 벽지에 해당이 되면 그 리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벽지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올해 개정세법은 그 면에 벽지에 해당된 리가 있으면 그 면에 전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벽지 수당 비과세를 해준다고 확대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공무원이 아니면 혹시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올해 아마 해당 사항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우리 그 생산직 근로자 OT 수당 비과세 부분이죠. 생산직 근로자 OT 수당 비과세 부분인데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였어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 개정된 부분은 직전 연도 총급여 2,500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죠. 하나는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또 하나는 직전 연도 총급여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보면 3,000만 원 이하죠. 3,000만 원 이하. 근데 올해 개정 사항 중에서 월정액 급여는 안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냐면 최저임금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거의 안 올랐어요. 코로나 여파로. 그래서 근데 직전 연도 총급여 2,500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직전 연도 총급여를 3,000만 원까지 확대시켰다. 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있어요. 신입사원이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이 신입사원에 대해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할 때는 직전 연도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총급여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올해 월정액 급여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우리 회사에서 이직한 직원이 있어요.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우리 회사에 이직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함부로 적용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산직 근로자 OT 수당 비과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향후에서 국세청에서 검증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직전 연도 총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 직원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과세를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비과세를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 댄다는,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있을 건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우리 홈택스에 들어가면 3개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자동으로 클릭만 하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전근무지 포함해서 판단한다. 직전 연도에 이직해왔던 직원에 대해서는 직전 연도 종전근무지와 우리 회사 급여를 합쳐서 총급여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해당 사항이 총급여가 3천만 원,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올라가면서 해당 사항은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개정사항입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먼저 조특법이에요. 조특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몰이 있습니다. 일몰. 근데 이게 아마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일몰이 작년에 끝났나 봐요. 근데 요거를 1년 연장한 거고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었는데 연간 3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전산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올해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 늘어났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을 다시 고쳐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향후 한 2, 3년 후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용 시기가 2020년도 1월 1일로 스톡옵션 부여분부터예요. 부여분. 그러면 2020년도 스톡옵션을 부여되면 기본적으로 보통 2, 3년 정도의 의무 근무 기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요건 아마 2022년도나 2023년도 이때쯤부터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확대됐고 3천만 원으로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조특법이에요. 조특법. 이 조특법은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질 때 그 일정 기간에 일몰을 둡니다. 일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간만 해주겠다. 사전에 그거를 설정해놓고 비과세나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특법 규정이 반드시 있으면 이렇게 적용 기한이 무조건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7번. 어로자급, 어로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 부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에서 어로업 소득이 제외됐습니다. 현재 지금 2019년도까지는 그 농가 부업 소득에 어로 소득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로 소득이 농가 부업 소득에 아마 시골에서 옛날에 뭐 가만히 짜고 이런 부분 그 전통주 팔고 그다음에 뭐 돗자리 이런 거 자체를 농가 부업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묶어서 어로업 소득, 양식장 이런 거 포함해서 비과세를 해줬어요. 3천만 원 한도로. 그죠? 그런데 올해 그 농가 부업 소득에서 어로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별도 비과세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로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소득금액이 얼마? 5천만 원이야. 원래 그 농가 부업 소득은 합쳐서 3천만 원이었죠? 합쳐서 3천만 원이었는데 별도로 어로업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제가 한 20년 이 업에 있었던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소득 자료가 거의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골의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돗자리나 전통주를 제조해서 판다라고 하시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거의 안 하실 거고 아마 제가 알기에도 어부들도 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를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과세 자료가 포착이 거의 안 될 건데 아마 조금 국세청 입장에서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좀 확대해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기타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되려고 하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허용이 되죠.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대상에 그 300만 원 그 대상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하고요.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아마 근로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예요. 근로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나 퇴직 후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합계가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올해 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하든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선택사항이 들어온 거죠. 근데 2번은 별 문제가, 두 번째 건 별 문제가 없고요. 요거를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서로 매매를 합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보통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계약금을 걸어요. 10%를 계약금을 건다고 하면 아마 1억의 아마 계약금이 매도자한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집값이 올라서 부동산을 안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래 받았던 계약금과 여기에 위약금을 별도로 줘요. 그죠? 그럼 위약금은 기타 소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원래 원천징수가 가능한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매수자인데 계약금을 1억을 걸었어요. 계약금을.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예를 들어서 1억 계약금을 걸었는데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집값이 한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7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1억을 포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3억만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1억을 포기하고 2억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약금은 먼저 매도자한테 들어간 상태니까 이런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천징수와 관련 없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이 기타 소득마저도 어떻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아시겠죠? 네, 그 소득 금액은 300만 원 이하야 됩니다. 기타 소득 선택적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학교나 산학단에서 오신 분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아마 첫 번째 거는 아마 신고를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아마 우리 주택거래 신고가 되면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혹시 이렇게 돈 받은 사람들은 신고 아마 국세청에서 안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이 부분,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임원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임원퇴직금 규정이 계속 바뀌고 퇴직금 한도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은 이거죠. 아마 임원퇴직금 그 한도가 지금 그 회사 만약에 일반적으로 회사 규정이 임원퇴직금 규정이 5배라고 하면 3배까지는 퇴직소득, 3배 넘어가는 거는 퇴직금은 맞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 있어요. 근데 이 3배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2020년도에 개정된 부분은 2020년도 이후에 그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배수를 2배로 좀 줄여주는 거죠. 아마 이게 아마 계산하는 방법이 올해 연초에는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아마 오해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원래는 뭐 1배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이제 2배로 간 거고 그리고 그 2020년도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2배.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은 아마 우리 임원이 회사 근속연수가 길다고 하면 퇴직금 아마 3도막 내야 될 거예요. 11년도 이전, 12년도 이후, 12년도, 19년도, 그 다음에 20년도 이후 3개로 해서 아마 퇴직소득을 갈 것인지 근로소득을 갈 것인지를 각각 구분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마 생각보다는 계산이 어렵지는 않아서 충분하게 인지할 것 같고요. 국세청 메인 홈페이지에
국세청 프로그램 부분에 이게 아마 그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아마 혹시 엑셀 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검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의 계산 합리화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임원이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파견을 나갑니다. 해외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면 해외 파견을 나가면 우리 회사에서도 급여를 주고요. 아니 해외 현지 법인과 우리 법인의 그 임원이 동시에 겸직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아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임원 급여를, 임원 보수 부분을 일정 부분 맞춰주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서 근무했을 때 급여가 예를 들어 2억 정도 됐다고 하면 만약에 파견 나갔을 때 국내에서 한 1억 주고요. 현지 법인에서 1억 이상 정도를 그런 주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런 임원이 파견 갔다 왔다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퇴직금은 엄밀하게 말하면 임원 퇴직금은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것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임원은 회사 어떤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 움직여서 나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 거, 우리 회사에서 당사에서 준 것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임원 퇴직금 보통 세법 따라가니까 많이.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임원 총급여 한도 계산에 반영이 된다. 다만 주거보조비, 교육비 수당, 특수지 수당, 의료보험비,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지 않는 금액, 이거는 해외 파견 간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외하겠다. 아시겠죠? 그거보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국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자체도 임원 퇴직금 한도, 세법상 한도 계산할 때, 퇴직소득 한도 계산할 때 들어간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겠죠. 해외 파견 임직원의 한도의 계산 합류한데 여기 총급여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올해 개정된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의 계산 합리화 부분, 국외에서 지급한 부분도, 지급받은 부분도 그 총급여에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11번 하겠습니다. 11번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설정이 됐는데 올해 개정사항은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500까지는 70%, 500에서 1,500까지는 40%, 4,500까지는 15%, 1억 이하는 5%, 1억 초과하면 2%인데 올해 개정된 부분 자체는 근로소득공제 합리화라는 그 명분 하에 그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근데 2천만 원 한도에 걸리는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3억 6,250에 걸리면 한도에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총급여가 우리 그 임직원의, 우리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가 3억 6,250만 원에 걸리면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 원을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근로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연봉이 뭐 큰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 한도에 걸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고 이분들은 아마 세부담이 꽤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1억 초과의 2%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아마 소득세 거의 최고 세율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담은 꽤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 합류한데 요거는 재작년 2018년도 교속 연말予算 교재에는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이따가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교재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작년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혼을 하시고 얘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새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새어머니는 언제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느냐? 언제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본공제를 못 받는 걸로 돼 있었죠. 이게 명백하게 법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백하게 국세청 요건 해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새어머니가 본인을 입양을 해줬다고 하면 어차피 어떻게?
양자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입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새어머니하고 재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새어머니의 기본공제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해까지만 공제가 받았는데 요것도 아마 현실적으로 아마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새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해뿐만 아니고 새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아시겠죠? 여기 아마 2018년도 교속 연말연상 교재에는 이게 우리가 아마 OX 퀴즈에도 넣고 풀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지 않다는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작년 교재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아예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부분이 들어오는데 아마 위탁아동은 아마 18세 미만일 거예요. 18세 미만. 원래 그 위탁아동은 아마 아동복지법이 적용이 돼서 18세 미만이어가지고 뭐 나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작년까지 말이 많았는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아마 18세 넘어서 아마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이 있나 보죠. 이런 경우는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첫 번째 거,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 그러니까 새어머니, 새아버지 공제는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주택 임차 차입금 및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이 조정이 되는데 아마 이게 재밌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시중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거죠.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이 아마 현실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언니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적정 이자를 줘야지만 개인 간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적정 이자가 작년까지는 2.1%, 올해부터 1.8%. 정확하게 작년까지가 아니고요. 여기 정확하게 시행규칙 시행일이니까 20년 3월 13일.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전에 돈을 빌렸느냐, 빌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2.1%를 아예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3월 13일 이전 돈 빌린 거는 그대로 어떻게 2.1%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돈을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1.8%로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올해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조특법이죠. 아마 작년 개정세법에 이거 배웠을 건데. 그죠? 원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아니고 총급여겠죠. 이거 국세청자료다 보니까 그 납입액의 40%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작년에 이 적용기한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적용기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이게 아마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개정돼 있다 아시겠죠? 단순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부분은 3년 연장됐다. 그거 외에는 개정사항이 없어요. 우리 아마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그 엔젤 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는 간접 투자냐 직접 투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고 간접 투자는 10%, 직접 투자는 뭐 50%, 30% 이렇게 해주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펀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아지는데 요거는 국세청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득공제를 어떤 형태로 받는 거냐면 올해 투자를 하면 올해 받는 게 아니고 올해 받아도 좋고 내년도에 받아도 좋고 내후년도에 받아도 좋고 이게 3개년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귀속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3개년도 투자를 한 사람이 올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는 올해 했지만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공제를
그 근로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거는 3개년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올해 개정된 사항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올해 투자를 하면 올해 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칙이고 올해 받기 싫으면 여러분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공제를 받기 싫다고 하면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 부분은 원칙적으로 올해 투자를 하면 올해 무조건 공제를 받아라 라고 법이 개정이 됐다. 아시겠죠? 받기 싫으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6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투자 확인서 제출 시기가 합리화됐는데 요거는 아마 내가 중소기업이나 창토조합이 출자를 하면 확인서를 발부해 주나 봐요. 확인서를 내가 받아야 되는 시기가 원래 1월 달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연말정산 시기하고 또 안 맞아가는 거죠. 연말정산 2월 달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확인서 제출 시기를 연말정산 시기인 2월분 내에 2월분까지만 제출하면 될 수 있도록 일치시켰다는 거죠. 자,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인데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개정된 사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개정이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아마 3번 개정이 됐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되기 시작하죠. 결제 수단에 따라서 15%, 40%인데 올해 이제 개정된 사항 먼저 빨리 말씀 드릴게요. 먼저 개정된 사항은 뭐가 됐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요. 이 조특법 규정입니다. 조특법 규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일몰이 있었어요. 적용 기한이. 적용 기한이 있는데 신용카드 공제를 몇 년? 3년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2년도까지는 안 없어지는 거죠. 일단 먼저. 안 없어지고요. 또 하나 작년 연말정산 때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 초과하면 추가 10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 순서가 재작년까지 어떻게 받았냐면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순으로 받았는데 작년부터 법이 순서를 좀 바꿨죠. 그래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순서로 받습니다. 그죠? 이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올해 엄밀하게 말하면 개정사항이 뭐가 들어온 거냐면 도서공연비에 신문구독료가 들어온 거예요. 도서공연비에 신문구독료가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낯뜨겁죠? 왜냐하면 아마 신문 구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은 있었는지 이게 올해는 아니고 언제부터? 내년도부터. 신문 구독료는 2021년도. 내년 연말정산에 도서공연비 한꺼번에 포함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료는 어떻게 집계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문 구독료를 아마 자동이체를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그 자료를 어떻게 이제 추출해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정사항은 별게 없었죠. 일단 도서공연비에 신문 구독료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이건 내년도부터니까 개정사항의 의미는 신용카드 공제가 19년도로 끝나는 거였는데 3개년 연장됐다.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일단 이게 코로나 이전의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코로나 얘기예요. 자, 코로나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 코로나 관련돼서는 법이 2번 개정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뭐 안은 몇 번 나왔는데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부분이 원래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서 40% 해주죠. 이 공제율이었는데 다시 도서공연비 이런 부분은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이자만 적용이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올해 코로나 관련돼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카드를 좀 더 써라 하면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법을 개정해 줬는데 처음에는 코로나가 처음 아마 우리나라에 심각해졌을 때 3월 달이에요. 그래서 기존 공제율에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2배 몇 프로? 신용카드 2배 30%. 15%니까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2배 60%. 그 다음에 도서공연비 2배 60%, 전통시장 80% 이렇게 해서 3월 한 달간을 적용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더 확산했죠. 그래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결제 수단과 관련 없이 전부 다 80%. 그죠? 그리고 그 외 기간은 언제일까요? 올해
2020년도 1월달, 2월달, 그 다음에 언제? 7월 이후에. 그러니까 8, 9, 10, 11, 12. 7개월은 기존 공제율이 쫓아가는 거죠. 난리죠. 난리죠. 이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자료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제가 신용카드 공제율이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전부 다 해드릴게요. 몇 프로짜리가 있냐면 15%짜리 있겠죠. 30%짜리 있겠죠. 40%짜리, 60%짜리, 80%. 올해는 5가지 공제율이 나오는 거죠.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15%, 30%, 40%, 60%, 80%. 맞죠?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의 25%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죠. 그럼 지금 문제는 이 총급의 25%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안내책자나 이런 부분은 그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자, 15%, 30%, 40%, 60%, 80% 순서대로 뭘 채운다? 총급의 25%를 채운다. 이런 거예요. 5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전산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그 똑같이 30%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보다 먼저 채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가 3월 달에 30%죠. 그 다음에 그 외 기간에 그 현금 영수증, 도서공연비, 체크카드 이런 분이 30%죠. 그러니까 저는 총급의 25%를 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얘를 채운다는 공제 순서를 정하면 전산 입장에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제율을, 소득 공제율이 낮은 걸 먼저 채운다고 돼 있으니까 답은 없지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전산 담당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신용카드를 가장 먼저 배정을 하고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순서대로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같은 공제율 내에서는. 여기 보시면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공제율이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비 이런 부분이겠죠. 다시 같은 공제율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먼저 채운다. 이런 순서를 정해놔야 전산 입장에서 먼저 그 자료를 배치하기가 좋아지겠죠. 됐죠? 올해 개정된 사항이. 그래서 아마 간소화 서비스 자료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서식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정세법이고요. 이건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거는요, 내년도에 법이 통과돼서 개정안이에요. 근데 올해 아마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개정안이에요. 이건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인데 적용식이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식 어떻게?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니까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죠? 내년도에 하죠.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소급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기본 한도가 총급의 7천만 원 이하는 300, 250, 200이죠. 요거를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서 30만 원씩 올려준다는 거죠. 그죠?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330, 기본 한도가. 7천만 원 초과 1억 2천은 280. 그죠? 250에 30만 원 추가되는 거니까 1억 2천만 원 초과는 230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를 맥시멈으로 받는 사람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맥시멈. 자,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330 기본 한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추가 300, 63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총급의 7천만 원 초과 1억 2천 이하의 근로자는 280에 전통시장 공제를 못 받죠. 200 추가돼서 480이 되는 거죠. 총급의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 원에 추가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합쳐져서 43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올해 이 공제율이 보세요. 획기적으로 올라갔습니다.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80%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4, 5, 6, 7, 8, 5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 한도나 330만 원 한도는 거의 걸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율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굉장히 작아요. 80%를 올려줬죠. 그래서 올해 신용카드 공제는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그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쭉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게 신용카드 공제가 또 개정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올해 개정안 보시면 요거는 거의 통과될 것 같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여기 2021년도, 22년도에 그대로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300, 250, 200으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 이제 전산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도에 걸린다. 올해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개정사항 부분인데 요건 아마 작년 18번 작년에 아마 그 설명을 제가 일부 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뭐냐면 제가 그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그 도서공연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우리 그 동네 서점에서 볼펜을 샀을 때 그 볼펜 값에 대해서 도서공연비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부분이었죠. 올해 이제 그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박물관, 미술관. 아마 박물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념품을 샀어요. 요것도 박물관, 미술관으로 입장 행위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게 영세한 사업자 자체는 이게 그 기념품 판매 금액하고 박물관 입장료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 연간 매출액이 7,500만 원이 미달하면 전체 금액을 기념품 판매 금액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로 포함을 시켜주겠다. 어떻게? 소득공제를 좀 더 큰 걸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어차피 내년도니까 내년도 얘기고요. 자, 신용카드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19번. 이거는 뭐냐면 아마 그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가 좀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 여기까지 박물관으로 볼 것인가, 미술관으로 볼 것인가 이런 범위를 누가 정한다? 문체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30분부터 강의 진행하겠습니다.